우리가 공교육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좋았죠? 네. 이제 이 두 교육감과의 대화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한 분 한 분 10분 동안 이렇게 발제를 하시고요, 각기. 그다음에 저랑 약 20분 동안 얘기를 하고 나머지 20, 30분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일찍 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제자 저를 포함한 또 안순옥 선생님, 다른 몇 분의 선생님들이 지하 1층에 있는 호프집으로 끝나면 갈 겁니다. 우리 교육감님들도 혹시 시간 되시면은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나 이 자리에 가서 한 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하신 분은 회비 1만 원을 지쳐 마시고 오면은 맥주와 함께 뒷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10만인 클럽에 들었다 하면 제가 감해 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나눠드렸죠? 요거 나눠드렸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교육감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 먼저 오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우리 김수관 교육감님 멀리 전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어떻게 승용차로 오셨습니까? 네, 승용차로. 네, 몇 시간 걸립니까? 3시간 반. 아유, 3시간 반이요. 진짜 너무 얼굴이 좀 수척하지. 그러십니다. 우리 김수관 교육감이 먼저 발표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파워포인트가 없군요. 그러면은 마이크를 드리고 먼저 10분간 발표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발표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따 조희연 교육감님 오시면 이쪽으로 모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나와요? 네. 근데 안 나오는 건 느낌. 자, 마이크 나오게 좀 해주세요. 네, 이걸로 할까요? 잠시만요. 나와요? 느낌이 어떻게 안 나오는 건데? 작아요? 나름 큰데. 네, 안녕하세요. 네, 전북에서 왔습니다. 얼굴이 전북스럽죠? 네, 제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새벽 4시 무렵까지 계속 승부를 끌다가 지쳐가지고 더 못 보겠어요. 한 2시 정도 되니까 벌써 지쳐가지고 그래서 잠은 오고 잠은 자야 되겠고, 어차피 뭐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되는 것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방송국 기자 한 사람이 와서 인터뷰 좀 하십시다. 그래서 무슨 인터뷰요? 그랬더니 당선 인터뷰를 해서 지금 당선이 아닌데 왜 당선 인터뷰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될 경우를 가상해서 한번 인터뷰해 주세요. 그래서 될 경우를 가상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도민 여러분들께서 간발의 차이로 당선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4년간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이제 그리고서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래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수행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주무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됐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됐는가 보다.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게 6.2 지방선거인데 그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표차가 한 2,251표 정도. 굉장히 아주 간발의 차예요. 그리고 상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99.9가 아니고 100.0%. 그 정도. 그래서 누구도 그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김성환 지지자들은 이게 투표장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서 괜히 헛수고하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고 이제 가서 찍었었죠. 근데 이 6.4 지방선거에서는 이 표차가 30만 표가 넘었으니까 엄청 애썼죠.
4년 동안 아주 부지런히 했습니다. 부지런히 했고 재래식 선거 방법은 일자로 쓰지 않았고요. 이렇게 미리미리 조직 관리하고 이런 거 이런 거 일제하지 않았고 조직 관리하면 이제 기관들이 좋아하겠죠. 너 딱 걸렸어. 이렇게. 우리나라 조직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검은 돈 만들어야 되고 그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너도 걸렸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쭉 했는데 그 언론 환경 뭐 모든 것이 척박했어요. 광동인 교육감 만날 때마다 그랬죠. 곽 선생 그래도 행복한 줄 알아 그랬더니 왜 그러더니 그래도 서울에서 광동인 교육감을 때리면 방어해주는 언론이 있잖아. 나는 아무도 방어 안 해. 나 혼자 두들겨 맞고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용기 얻어 살라고. 그 정도로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뭘부터 해야 될 거냐.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혁신학교였습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로스쿨 제도가 시작됐거든요. 그 전에는 법과대학 제도였습니다. 혹시 여기 법대 출신들 계신가요? 우리나라 법과대학 공부 맞고 품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예? 조명 때문에. 좀 빨리 말씀하시지. 그럼 지금까지는 안 나온 거예요? 좀 어디? 그래. 모처럼 좀 인터넷 화면 좀 살려고 그랬더니. 그때까지 우리나라 법과대학 교육은 그냥 단순 암기 주입식이었어요.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이 그런 것처럼 법과대학 교육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우리나라 대학 강의실에 토론 없다는 거. 토론 없고 그리고 교수들에게 함부로 질문 못 한다는 거. 아마 지금도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교수가 난처하게 될 그런 질문을 했다가는 학점이 보장 안 되죠. 그런 나라의 대한민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이 없으니까 줄줄이 토론이 없는 거예요. 줄줄이 기관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공간에서는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냐 없어요. 철저하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전달받고 이게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교육을 쭉 해왔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일방적 주입식이 아니라 전달식이 아니라 암기식이 아니라 이제 생각하는 그런 학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평생 헌법 강의를 쭉 해왔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제가 한때 헌법 강의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 나갔냐? 신림동에서 팔린 사람이에요. 신림동에서 헌법 강의 팔리면 그 사람 알아줘야 돼요. 신림동에서 제가 팍팍 잘 나갔거든요. 얼마나 잘 나갔냐? 교수 봉급 한 더블을 받았으니까 잘 나갔어요. 그때 그걸 만약에 돈 벌지 않았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못 샀을 거래요. 익산에서 저희 집 아파트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1억 원짜리.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로스쿨을 1년 하고 나서 이제 느닷없이 이쪽으로 뛰어든 거예요. 교육감 짓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죠? 정말 교육감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좋다고 교육감 하겠어요? 대학 교수들이 좋은데.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전북 도민에게 징발당했다. 김상곤 이펙트 때문에 괜히 김상곤 교육감이 뭐 무상급식, 뭐 혁신학교 막 이렇게 그냥 조용히 하시지. 그거 하는 바람에 이제 뭐 전북에서도 부산에서도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다가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사실 징발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인터뷰하러 참 많이 오는데 가장 답답한 질문이 뭐냐면 교육감님 언제부터 교육감 되길 꿈꾸었습니까? 나는데 이게 초딩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감님,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합니까? 이거 전북 초딩들이요. 지금 물어보면 너 장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교육감 되는 것. 가지고 이상하게 전라북도는 변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교육감이 돼서 4년 동안 뭐 할 거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렴도 전라북도
교육청에 청렴도는 아주 바닥이었어요. 저쪽 끝에. 저쪽 끝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그걸 가리켜서 법률상 용어로 공지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그 정도 바닥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 전공이다. 이거 잡는 건. 내가 이거 못 잡으면 나는 못 산다. 그래서 2012년에 처음으로 전국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그거 다 쳐버렸거든요. 전부 다. 걸리면 뭐 일벌 몇 개로 다 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왔죠. 아마 한 1, 2년 더 지나면은 전북 교육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가 되겠죠. 이건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핵심적인 건 뭐냐? 청렴도 교육이 핵심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즐거워야 되겠다. 학교에 가면 이렇게 배우는 게 즐겁고 선생님 얼굴이 즐겁고 친구들 얼굴이 즐겁고 이래야 되겠다. 지난 토요일 날 고등학생 3명이 인터뷰하러 왔어요. 맨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육감님, 학생에게 학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미리 좀 질문지 좀 주지.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질문 듣는 순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어요. 학생에게 학교는 보금자리다. 언제든지 가고 싶고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 그게 학교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때 경기도 혁신학교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혁신학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혁신학교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라북도의 교사들 중에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미. 그게 자산이 됐던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이 없었으면 전라북도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혁신학교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우리 혁신학교 개념 정립하지 말자 그랬어요. 혁신학교는 이것이다 데피니션 하지 말자. 다만 최소한의 개념적 징표는 필요하지 않겠냐. 그럼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가변성, 동태성, 개방성, 다양성. 이 4가지 개념적 징표는 우리가 갖고 가자. 오늘의 혁신학교, 2012년의 혁신학교가 2013년 혁신학교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다. 가변성. 동태성. 혁신학교라는 가만히 교실에 머물러 있고 하는 거,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아니고 부단히 움직이는 거다. 그래 동태성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개방성. 혁신학교, 우리는 혁신학교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거 닫지 말고 항상 열어두자. 그걸 개방성으로 잡았고, 그리고 교육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혁신학교도 다양성으로 가자. 지금 다른 지역의 혁신학교와 전북의 혁신학교 다른 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하죠. 제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요. 경기형 혁신학교, 전남형 혁신학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북형 혁신학교는 없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타입을 설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죽기 시작한다. 교육에서 특히 타입은 위험하다. 그래서 정형화하지 말자. 100개 혁신학교, 지금 전라북도는 101개인데 이 101개 혁신학교가 다 같을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에서 전북의 혁신학교로 와서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다 다르네. 그래. 다 다르네. 어떤 선생님이 사례 발표하면서 플로어에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근무하시는 그 학교, 혁신학교가 다른 혁신학교들과 구분되는 것 딱 한 가지 특징 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우리 혁신학교는요 하나의 특징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랬어요. 교장 선생님이 자기네 학교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전혀 안 된다는. 그 학교는요 학생들도 그렇고 교직원도 그렇고요 교장 선생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 즐거운 거예요. 교장 선생님. 즐거워. 그리고 학교 가는 것이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 이거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장난 같이 하고 늘 아이들을 품어주고 이런 식으로 혁신학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쭉 운영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학교 효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혁신학교 효과성을 보니까 학생 만족도, 교사 만족도, 우리 학부모 만족도가 다 높아요. 다 높아요. 80% 이상으로 다 높아요. 지난해 혹시 장승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난해 장승초는요 교실마다 위에 다락이 있습니다. 그 다락은 아이들의 아이디어였어요. 그 학교 교실을 짓는데 아이들이 요청한 겁니다.
다락을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처음에 무슨 소리야? 교실에 무슨 다락이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방성 받아들였어요. 다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하고 끝나면 쉬는 시간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몸이 좀 불편해. 일단 학교에 와. 그래 다락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 이렇게.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은 토요일인데 일요일인데 학교에서 또 막 놀아요.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얘네들은요 도대체 학교인지 안방인지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학교가 그렇게 편안한 곳이 되었다. 그래서 2009년에 15명이던 학교가 지금은 70명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전북의 혁신학교 효과를 보면요, 아이들이 덜 싸웁니다. 학교 폭력 이게 현장이 적어요. 아예 없는 학교들이 수두룩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기초학력 미달 있죠. 이거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없어요. 혁신학교에서는 이런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들 수 있는 건 뭐냐면 학부모 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막 움직이세요. 학부모들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아침에 학교에 나와서 1교시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그림책 읽어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변화를 보는 거죠. 그 막 개구장이들이 옆집 엄마가 와서 이렇게 아침에 한 10분 정도 그림책 읽어주는데 이렇게 사내 아이들이 눈물을 줄줄 흘린다든지 이런. 그러면서 아이들 감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학부모 활동이 아주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혁신학교 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혁신학교 교사를 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수업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저기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부담이 많은 거잖아요. 그만 고생을 많이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 부분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그때 참 힘들었어요. 의견을 들어봤더니 50대 50으로 돼요. 줘야 된다 그래도 줘서는 안 된다.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인센티브 주지 않고 해서 결과 실패했다 그러면 혁신학교 안 하고 접겠다. 한 번에 다 끝내버려요. 교육감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절 없이 했더니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더 열정적으로 선생님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혁신학교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101개입니다. 한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한계는 뭐냐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물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같은 물을 마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혁신 초등학교에서 물을 마시다가 또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그런 말 합니다. 엄마 이게 학교가 뭐야? 중학교 들어가서 전혀 엉뚱한, 막 교사들이 막 통지하고 막 이러는 학교.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혁신학교 벨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초, 중, 고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런데 압도적으로 초등학교가 많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101개 중에서 전라북도의 고등학교는요 불과 5개밖에 안 됩니다.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하나가 있어요. 참사랑 유치원이라고 남원에 있는데, 그 참사랑 유치원 혁신 유치원인데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계속 아이들 들어오면 놀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그냥 놀려주는 유치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이에요. 빨리빨리 자기를 비워내는 걸 잘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는 빨리 비워내요. 아 그래요? 하죠.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교사 정도 되면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말을 하면. 그리고 고등학교 되면은 나 잘 알거든. 그래서 더 변화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최근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주에 가면 학교 역사가 113년의 학교가 있습니다. 신흥고등학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오래된 미션 스쿨인데 거기에서 교사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혁신학교 3년 차인데요. 3년 차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다수의 교사들이 시니컬했어요. 혁신학교 하고 있네. 웃기지 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할 수 있네. 그러면서 그 변화에 스스로 선생님들이 놀라는.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육사선거에 저를 찍은 건 아니에요. 찍은 건 아니에요. 며칠 전에 그걸 확인해서 안 찍었다는 걸 확인했어. 확인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가면 맞겠구나. 이거죠. 그래서 신흥고등학교가 지금 성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아마 그 파급 효과는 급속도로 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관님. 이제 우리 조희연 교육관님하고 바톤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 계시다가 이따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요. 자, 우리 이번에 이제 초선으로 서울 교육감으로 당선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곳에서 박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받은 것보다 제일 크게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김성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출신이 전북입니다. 전북 교육감님이신데 제가 중학교까지 전주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전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종북이라고 하면 저도 전북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뭐 종북 논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초선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처음 돼가지고 김성환 선생님도 처음 아마 되실 때는 여러 가지 의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도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교수티를 잘 많이 못 벗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을 이제 2월까지는 아마 여기서 그러실 거예요. 지금 사실은 6.4 지방선거가 특히 교육감으로서는 굉장히 의외의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2월까지는 거의 뭐 당선 가능성이 제로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더구나 보궐로 들어왔잖아요. 현직 교육감, 문교육감께서 보궐로 들어왔고 또 이제 현직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당선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적었던 만큼 유력한 후보를 찾아서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전에 장관 출신, 대학 총장 출신 분들을 찾아가지고 유력한 후보를 해야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현직을 상대로 한 경선을 해봐야 그건 뭐 당선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고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서울 교육감 후보는 대개 정교조 위원장님이나 현장 교사나 아니면 교수 출신입니다. 근데 교수 출신은 대개 사실 김성환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민교협이라고 교수단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있어요. 교수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김상군 교육감, 강동희 교육감도 다 민교협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마침 직전 의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전혀 예상하지 않게 4%에서 40%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당선을 됐는데 제가 이제 주요한 선거 전략이 박원순 유력한 박원순 시장 편승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동선을 따라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줄곧 따라다니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박원순 시장은 너무 당연히 당선이 되는 거고 해서 주목을 못 받고 저는 너무 의외로 돼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쌤통이다 그러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 그래서 이제 광노현 교육감이나 김성환 교육감님 또 김상훈 교육감이 표방했던 혁신교육, 혁신학교 이것을 혁신교육 시즌 1이다 이렇게 하고 저희는 혁신교육 시즌 2를 표방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혁신교육 시즌 1에 긍정적 측면을 계승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새로운 미래지향적 요소를 결합하는 혁신 미래교육을 저희가 표방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시즌 3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혁신학교, 혁신교육이란 말이 필요 없는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의 현장이 되고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인 혁신교육과 혁신학교를 지향한 어떤 상태를 마련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아까 김성환 교육감님 말씀하고도 연관됩니다만 저희는 이제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그리고 삶을 가꾸는 교육, 혹은 뭐 사람이 있는 교육,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사람이 있는 교육. 그 얘기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질문이 없는 교실, 우정이 파괴되는 학교,
그리고 사람을 우선시하지 않는 교육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선 그것들을 포괄하는 혁신 미래 교육을 저희가 만들겠다 이렇게 저희가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저희가 이제 주요한 공약이 일반고 전성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 자사고 문제, 자사고 정책을 전환하겠다. 혹은 뭐 어떤 분들은 자사고 폐지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 또 제 저만도 아닙니다만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선거대책본부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가 간단히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사고 정책의 전환을 포함하는 일반고 전성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제2의 고교 평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74년에 고교 평준화를 했다면 저희는 제2의 고교 평준화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1의 고교 평준화하고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현대적인 고교 평준화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양성 속에서 꽃피우는 평준화다. 획일화가 아니고 고교 다양화라는 큰 목표와 함께 가는 평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MB 정부가 자사고를 할 때 고교 평준화를 표방했습니다. 고교 다양화를 목표로 자사고하라는 새로운 다양성을 꽃피우는 자율형 사립부, 그러니까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 유형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결국 입시 명문을 만드는 겁니다. 입시 명문을 만드는. 특별히 옛날에 지금 자사고도 자사고 정책을 전환하거나 자사고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반대를 하는 분들이 이제 학부모들과 동문입니다. 그 동문들은 대체적으로 옛날에 입시 명문의 그 기억들, 추억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거의 입시 명문으로서의 화려했던 과거를 되살리는 이런 겁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두 개거든요. 근데 서울만 25개가 모여 있습니다. 40개가 넘는 자사고 중에 서울에만 그게 모여 있어서 자사고가 블랙홀처럼 좋은 학생들을 빨아들이니까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또 옛날에 실업고라고 하는 특성화고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가 좋은 학생들 다 빨아들이고 남는 학생이 일반고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일한 지평에서 다양한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하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자사고만큼 자율적인 일반고한테 대대적인 자사고만큼의 교과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측면이고, 자사고는 선발효과에 기대지 말고 말하자면 동일한 기반 위에서 다양한 학교를 위해서 뭐 미션스쿨이다, 가톨릭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혹은 뭐 특정한 의미에 있어서 뭐 문예체 교육을 특성화하겠다, 자기의 다양성을 꽃피우는 자사고, 그러니까 원래의 자율형 사립고, 자유를 꽃피우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성을 꽃피우는 개성 있는 그런 자사고가 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요하게 단항하려고 하는 게 자사고의 선발권의 대대적인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 학생을 뽑아서 선발학교에 기대어서 말하자면 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와 자사고가 교육력과 교육력의 제고를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사고와 어떻게 보면 일반고의 그 차이가 지양되는 어떻게 보면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자사고의 폐지 권한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 제도단 말이에요. 그것은 국회가 논의를 해야 되고 정부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자사고가 2010년에 지정된 자사고가 5년마다 운영평가를 하는데 원래 설립 목적에 맞게 있느냐, 저희가 운영평가를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13개 다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전면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선별 취소도 물론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운영평가가 잘못되고 설립 목적이 잘못되고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고교체제 전반을 혹은 공교육체제 전반을 황폐화시키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대대적인 어떤 개혁 조치가 이제 따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저는 저희 사회가 굉장히 교육 평등 의식이 강한 사회인 것 같아요. 부모의 불평등은 용인하겠지만 애들 수준에서 교육 불평등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강한 교육 평등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유럽을 찬양하지 말고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교육 복지 사회를 가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복지의 기반이 되는, 그렇죠? 복지의 기반이 교육이 되는, 교육을 통해서 복지 사회를 이루는 동아시아형 교육 복지 사회의 전형을 한국에서부터 좀 만들어 보자. 왜냐? 우린 교육 평등의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저는 삼균주의 있잖아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왜 교육균등을 얘기했을까? 그게 임시정부,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이념에 있는 겁니다. 정치균등, 경제균등을 넘어서 왜 하필이면 다양한 사회적 영역 중에서 교육균등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의 역사 속에 그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새로운 어떤 교육 전환을 우리가 함께 달성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자리하시고 교육감님도 저쪽에 일단 앉아주시고요. 예. 지금 정교재 문제를 포함해서 김승환 선생님이 14개 진보교육감의 가장 선두에 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교재 위원장님을 만나서 김승환 교육장이 맨 앞에 가고 저는 70-80% 정도의 지점에서 언제나 서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계속 앞서가십시오. 두 분 일단 악수 한번 나누십시오. 사진 기자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이 지금 서울 의회 때문에 35분에 자리를 떼야 된답니다. 갑자기 의회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조희연 교육감님 위주로 우리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사양합니다. 아까 아무도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교육감님도 스스로도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막판에 오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장은 정몽준, 박원순 이렇게 후보였잖아요. 근데 정몽준 후보 그 선거 운동원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와서 교육감은 조희연 후보 찍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막판에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분으로 치면 정몽준 선거운동 하는데 저희 찍으면. 그래서 그 선거를 그 사진을 한 15분 만에 내렸습니다. 방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네,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그 육사 교육감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데요. 언론 분석이 참 이상하더라고. 언론은 이렇게 분석했죠. 진보 교육감 압승 싹쓸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표현? 제가 전라북도에 당선됐잖아요. 새누리 지지자들이 저를 많이 찍었어요. 그걸 좀 잘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육사 지방선거 때 각 지역마다 교육감 후보자를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했냐? 진보니까 선택했냐? 아니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이제 조희연 교육감님은 그동안 그 참여연대, 그다음에 민교협 이런 데서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일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막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날카롭게 분석하는 것, 이걸 전문으로 하셨는데
이제 교육감님이 되시면서 본인이 분석 대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서울시장님은 박원순, 예. 그다음에 또 교육감 되셨는데 이 두 분 다 참여연대에서 핵심적으로 예. 두 기둥이셨어요. 예. 자, 이런 시대가 온 것에 대해서 학자로서 분석한다면 이거 어떤 의미가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쉬운 말로 해주십시오. 아니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그저께 만날 기회가 네. 있었어요. 아니 지난 주말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박 시장한테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상상 못했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다고. 근데 저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 오래전부터 감사원장으로도 초빙되고 유력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초대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했는데 근데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94년에 그 참여연대를 만들 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는 굉장히 선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시에 사회개혁, 정치개혁의 시대 정신을 앞서서 표방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선도성을 약간은 그 참여연대 초기 주도 멤버들이 담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성숙되다가 보면 그렇게 하나의 시대 정신을 좀 선도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분들을 제도권에서 이렇게 초대하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우리 좀 김성환 교육관님은 어렵죠? 이제 예. 재선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요새 자사고 문제 때문에 또 보수 언론들이 막 공격을 벌써부터 받고 있고 하던데요. 재선의 입장에서 이 초선 교육감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좀 주시면. 법대로 하세요. 네. 저기 그 법대 교수님 다 교육감에게는 자사고 지정 고시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해주지 않을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만 정확하게 행사하면 되거든요. 자, 지금 이제 벌써부터 언론에 막 헤드라인에 시커먼 글씨로 이렇게 막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직접 이제 당사자 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럼 보수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어떤 심정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딱 쳐보면. 예. 그러니까 조금 제가 좀 비판에 좀 무뎌져야 될 것 같아요. 학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날카로운 비판들 저도 하고 그거에 민감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둔감해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난 좀 많이 둔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왔군. 좋은 얘기네. 이런 좀 그렇게 약간 맷집이 맷집을 키우고 좀 있는. 늘어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고민하는 건 이게 아이들을 중심에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혹시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자사고 정책을 전환하거나 폐지하거나 할 때 바로 2015년에 지금 뭐냐면 2015년 3월에 이제 이 입학 요강이 공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아요. 지금 어제도 어떤 기자가 자기 애가 지금 자사고 가려고 2015년도에 지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꾸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점은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직접적 영향을 단기간에 미치는 부분 그런 부분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회운동을 주로 해오셨단 말입니다. 예. 교수님 하시면서.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네. 캠프를 차리면서 여러 가지 교육 어젠다들을 네. 점검해 봤을 텐데 예. 교실에서부터 바꾸면 사회도 바뀔 수 있겠구나. 어떤 이런 마음이 좀 생기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사실 민교협 의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의장을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역할이 하나는 사회민주화 지원 활동이죠. 진보적 교수들이 민교협이나 그런 데서 하는 다른 한편 교육개혁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교육청 앞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다른 교육 의제들입니다. 네. 자사고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자살 문제 그런 건데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 그래도 저는 약간의 이 문제가 뭔지 네. 이것들을 조금 그 현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뭐 조금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저 문제로 왜 전향적으로 행정을 못하나 이런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네. 행정과 이 바깥에서 기자회견하는 사회운동의 거리 갭이 너무 크구나. 네. 좀 좁힌 행정, 시민사회와 가까운 행정, 사회운동적 요구와 가까운 행정은 불가능한가. 이제 김동완 선생님은 그 선두에 있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고 제가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어렵겠지만은요. 그렇군요. 예. 당선된 후에 이제 당선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을 텐데 예. 고승도 후보에게도 전화를 좀 고승도 후보는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한번 악수했지 않습니까? 문영린 후보하고 고승도 후보하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선거 과정에서 조금 저도 꼭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선거 아무래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선거 전략상. 왜냐면요. 정책 선거 하라고 그러죠. 언론에서 하나도 안 다뤄줘요. 그러고 뭐 영주권 문제 제기하면 막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그게 있더라고요. 정책 선거 하는데 정책을 하나도 다뤄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도대체 제가요 사실은 정책은 42점 맞았어요. 문영리 교육감이 23점, 그 다음에 고승덕 후보가 22점. 제가 50점 만점에 저는 40점대 후보고 두 분은 30점대 후보입니다.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10점대가 차이인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뭐 그런 정치 공방을 마구 하면 막 다뤄줘요. 자 이제 그래서. 예, 앞으로 4년을 어떻게 꾸려 나갈까 네. 고심이 많을 텐데 우리 재선 교육감이 여기 계시니까 아까 자사고 문제 말고 다른 거 평소에 만나면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다. 앞으로 잘 꾸리기 위해서 예, 예. 지혜를 구한다든가 뭐 있을 텐데 어떤 거가 좀 궁금했습니까? 한번 만나뵈면.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관료들한테 포위되어 간다. 교육청 직원들한테 포위되어 가고 바깥하고는 자꾸 다친다. 그래서 열린 교육감, 즉 시민사회 요구, 사회운동의 요구,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스탠스하고 좀 가까운 교육감, 열린 교육감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그런 고민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그 교육감으로서 좀 그 로맨티시즘에 빠져 있죠. 우리나라 관료 사회가 결코 여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비수는 어느 방향에서든지 날아올 수 있다. 그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애를 가지고 이렇게 잘 해주지만 뭔가 결정적으로 걸릴 때는 그때는 말 그대로 아주 냉혈하게 쳐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항상 좋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당할 때는요. 나한테 이 칼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순간에 쳐버려야지. 그것을 내가 치면 어떻게다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다음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공격을 많이 당하실 거라고요. 특히 이제 언론이나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한 99% 워낙 좋은 언론이니까 문제된 한 1% 언론이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교육감들이 몇 개 그룹을 나누어서 이렇게 외국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 세 교육감님과 함께 유럽을 나갔거든요. 그때 막 9시 뉴스에서 막 뉴스에 치기 시작하는데 막 교육감들이 나갔다. 전북 교육감 뭘로 맞았냐면 기사를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아니 교육감이 기사 데리고 나가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웃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간부들 아니면 장학관 장학사 데리고 나갔어야 된다. 아니 데리고 나가도 무슨 영어를 할 줄 알아 데리고 나가지.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영어 독일어 통역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이제 다른 교육감들이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게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기사들이 몰려들 텐데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교육감들 왜 그러세요? 그냥 그런 것은 그냥 개무시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그걸 즐기셔야지. 지금 여기 계신 교육감들 국내 뉴스에 계속 뜨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언론이 사전 선고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즐기셔야지. 그래서 즐기십시오. 지금 이제 의회로 출발할 시간이 1분 지나버렸는데 마무리 인사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시 의회에 오늘 또 낮에 가서 혼나고 왔어요. 집에 갑을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의원분들 저희가 객관적으로는 교육감은 훨씬 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서울시 의회에 딱 가니까 질문하고 뭐 캐고 하니까 야 서울시 의회 의원분 아마 다 뽑으셨을 거예요. 의원분들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셔야 됩니다. 지금. 걱정스러워. 교육감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이 오늘 와 계신 분들의 눈빛이 살아 있죠. 예, 예, 이런 눈빛이 서울의 모든 학교 교실에 예, 이렇게 예.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앉으세요. 아, 네. 아, 역시 공직자가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의 제약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김승환 교육관님 모시고 한 15분 정도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실물로 처음 봤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봤다. 대다수가 그렇고. 대다수 아니에요. 다시 한번 대다수. 몇 분 이렇게. 다 반수인데 반수인데. 반수를 대다수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이죠. 공정 언론에 속한 그런 회사인데 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재선 교육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교육감님을 모시면 좋을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승환 교육감님이 제일 핵심을 꿰뚫고 계신다 해가지고 모셨는데 또 재미까지 있으시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직접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까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맨 뒤에서 선생님께서 질문을 3문장 이내로 가급적하시면 답을 알차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2010년도에 전주에 살고 있을 때 우리 교육관님 한 표 찍었습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를 중국에서 우리 고구려 발해 역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통일 이후에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젊은 청소년들의 의식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은 또 혹시 오늘 서울교육감님 계시면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가장 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시가 가장 큰데 우리 서울시에서 혹시 통일 이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가셨으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관 있으시면 듣고 싶고요. 혹시 만약에 없다면 어떤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지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원래 전공이 헌법학인데요. 우리나라 헌법전을 보면 우리 헌법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2가지구나. 그걸 봤거든요. 하나는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 존엄. 또 하나는 통일은 해라. 이 2가지를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2가지 헌법적 가치가 교육에 녹아들어 있지 않습니다. 별개로 헌법 따로 교육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북교육청에서는 지난 4년 동안 통일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교육감 저 자신부터 통일 마라톤 대회 하면 아이들 속에 섞입니다. 같이. 나가서 이것부터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통일 교육을 교육과정 속에 제대로 스며들게 하지는 못했다. 그 자기 반성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취임 준비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점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4년 여기서는 통일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여자 선생님, 네. 네, 저는 조금 딱딱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워낙 부드러우셔서 재미있게 답변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 3년 이상 지난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6개 지역, 시도 지역 그 혁신학교들 가운데 아까 데피니션을 가능하지 말자 그랬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좀 그 문서화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대동소이한 가운데 전북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다른 신선함을 느꼈거든요. 지금 그 정확히 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가변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향점 중에요. 그래서 혹시 그게 가변성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가변성에 대해서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A라는 혁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혁신초등학교 2011년에 출발했는데 지금 14년이니까 4년 차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2011년의 그 혁신 초등학교 모습이 2014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2011년 출발할 때는 학생들의 놀이에 굉장히 중점을 두었는데 2014년에 와서는 놀이가 아니고 배움 쪽으로 갔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가변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변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변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변성 언제든 있을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아까 옆에 남성분. 네. 네, 저는 청주에서 올라왔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이번에 그 진보교육감님이 이제 당선되셔가지고 7월에 저기 취임을 하셨는데 어제 도의회에서 그 예산 심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 예산 4억 3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도에 그 보니까 전북교육청에서도 혁신학교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그 영원으로 만들었어요. 얘가 있던데 첫 출발부터 그런데 이제 도의회는 새누리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이 의욕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상당히 분노도 하고 낙담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파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충북 도의회는 새누리입니까? 지배정당이? 전라북도는 새정치민주주의요, 지배정당이. 근데 영어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치라는 겁니다, 본질은. 정치는 지배 본능을 갖고 있어요. 정치는 먹을거리 창출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거칠게 표현합니다. 이거 지금 다 지금 중계되고 있는데 환멸을 느꼈어요. 당신들 뭐야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 나 안 할게 그러면 다 쳐버려. 영어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학부모들이 분노를 한 거예요. 학부모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면담 왔어요. 면담 와가지고 그 대표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김성환 교육감 좀 기대를 가졌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이제 기대 안 해요. 우리가 안 나설 거예요. 그러니 학부모들이 막 가서 의회에 가서 막 항의하고 근데 또 의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김성환 교육감이 되게 사주했다네.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더니 이제 결국에 50%를 살려주더라고요. 꼭 뭐 자기들 돈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혁신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보수 정당 지금 새누리도 보수 정당이고 새정치민주도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 콤프레스는 똑같다고 봐요 저는요. 뭔가 이상하게 마치 그 빨강색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정당은 정치를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저기 충북에서 지배정당인 그 새누리나 또 전북에서 지배정당인 새정치민주 이것이 거리가 먼 건 아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새정치민주 전북도당이 저를 밀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새누리 지지자 중에 민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진보교육감 이 말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 현실을 너무 호도하기 때문에. 네. 아까 이쪽에 또 다른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아들을 둔 학부모인데요. 그 아까 이제 조희영 교육감님 계실 때 같이 좀 여쭙고 싶었는데 그 지금 중학교 학생들을 보면 그냥 중학교 자체가 벌써 입시 체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자사고뿐 아니라 뭐 특목고 여러 가지 이제 입시 체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제 고등학교가 그렇기 때문인 건데 그 일반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다들 일반고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들 일반고를 가지 못하는 다른 명목의 고등학교들이 사실 너무 많은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외고라든지 그러니까 물론 예체능이나 과학 쪽은 조금 특성화돼서 뭐 어떤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외국어 고등학교가 이렇게 특성화된 고등학교가 돼야 되는지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되든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네. 그 특목고에 대한 생각들이 좀 어떠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그 외국어 아까 제가 법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목고도 법대로 하면 된 거예요. 근데 법대로 안 했단 말이죠. 외국어에 특별한 소질을 보이는 아이들을 모아서 특목고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외국어 쪽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왜 거기서 의대를 갑니까? 이것을 지금 교육부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법대로 처리 안 했냐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서울의 몇몇 대학들 고교 등급제 적용했죠. 교육부 다 알았단 말이에요. 왜 근데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더 본질적으로 네. 외국어 고등학교를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설립이 맞는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예요. 네. 자,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의 페이스북을 보면은요, 계속 그 매일매일 거의 일기 쓰듯이 일정을 쭉 하는데 그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들과 불쑥불쑥 만나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하나의 그 전북 교육청의 교육감과의 대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된 듯한데 이게 처음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주 학생들을 만나십니까? 자연적으로 된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플로에 계신 분들께서 저기 어디까지가 진심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요 이쪽 교육감 이렇게 넘어올 때 그 기분이 뭐냐면 굉장히 억울했어요. 어떻게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 고등학생들이 초일날 만난 고등학생들 그러더라고요. 이 교육감과 교수를 비교해 달라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다. 자유는 내가 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행동하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근데 교수에게는 이런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진다. 그런데 교육감에게는 이런 무한대의 자유가 아니라 무한대의 책임이 부과된다. 말하고 싶어도 못하고 말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되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이게 교육감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다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딴지 거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물어보셨죠? 근데 이제 그 페이스북 보면은 중고등학생들과 진짜 격의 없이 만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고등학생들 와 있는데, 근데 또 페이스북 보니까 외로움을 토로하는 게 있어요. 퇴근길에 나 혼자 뭐 어디 천변에 갔다, 누가 하모니카를 불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저께 올라간 건데. 아 그런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떤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의 존재는 뭡니까? 외로움 철학적으로 외로움은 아니고 고독이에요. 고독이에요. 외로움은 깊어지면 병이 되잖아요. 근데 고독은 잘 즐기면 건강해져요. 그래서 고독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인간 존재 자체는 고독한 존재니까. 그런데 교육감 자리에서 일하다 보면 순간순간 나 혼자 할 때가 많아요. 혼자서 결정하거든요. 사람들은 막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혼자 결정하는 겁니다. 판단. 그리고 내 판단 하나에 따라서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혼자 가만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제가 교육감 하면서 그 전에는 대학에 있을 때는 전혀 쓰지 않았던 단어. 저도 모르게 불쑥 쓴 거예요.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숨길이 되더라고요. 전라북도 초등학생들은 교육감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일러요. 교육감님, 응? 우리 학교 우유를 안 줘요. 네. 니네 학교 어느 학교인데? 그리고 이제 출근해서 확인하면 정확히 그 아이가 말이 맞아요. 우유를 안 줬어. 그러면 이제 왜 안 줬냐? 학교 사정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안 줄 만한 사유가 있었어. 제가 그러죠. 그럼 그런 사정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셔야지. 어린애들이라고 응? 그냥 알아서 기다려 이런 태도 자체가 좀 거칠지 않냐. 우리 아이들 좀 정중하게 대해주시라 이런 말을 하죠. 네. 근데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답글을 다 하시더라고요. 100% 제가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할애할 수? 남는 게 시간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선출직은요. 네. 밤 한 2시까지는 마시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어장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간까지 버틸 의지도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하도 잘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귀엽다 그러면 지들하고 잘 놀아주니까
잘 놀아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은요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 사안에서 이렇게 계속 하고요. 그 시간대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혼자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절대구달 말씀드렸는데 필요하면 이렇게 쭉 차 운전하고 혼자 가가지고 어디 시골로 들어가고 이제 학부모 한 번에 전화를 합니다. 나 왔는데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 금방 또 아빠 엄마들이 모여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밤새도록 또 놀고 그리고 또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쌓인 것을 풀어내고 가죠. 그렇군요. 자, 선언 문장 이내로 줄여주십시오.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제가 지금 40대고 중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 해가지고 3명 있는데 제가 백수를 해가지고 시간 있어서 왔는데 제가 여기 오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산에 지금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이 되고 혁신학교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제가 여기 간다고 하니까 아줌마들이 혁신학교가 뭐냐고 꼭 알아오라고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혁신학교는 뭔가 아까 정의를 내리지 말자고 했는데 근데 그걸 물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이제 캠프 관계자 혁신학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저도 이제 교육감님이 가르치는 그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수업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추진위에 있는 분들이 또 부산형 혁신학교의 모델을 갖다가 좀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오라고 와봤는데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지금 숙제를 해야 된대. 예, 그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시간 관계상 한 개 더 있는데 짧게 그럼. 예, 선생님들이 굉장히 비자발적으로 혁신학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친구 교사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예. 지금 선생님이서 백수? 예, 백수입니다. 아, 백수. 예. 언제 한번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요. 쭉 물어보다가 저는 이제 언론 인터뷰할 때 대체로 사전에 질문지 안 받습니다. 그냥 바로 즉석에서 하거든요. 쭉 질문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교육감님, 그냥 돌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교육감님들을 만나보면 다 다른 말을 하는데 김상환 교육감이 생각하는 혁신학교는 한마디로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혁신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학교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의 본질은 가르침의 보람이 있고 또 배움의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교육의 본질 아니겠냐.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학교 현장을 가 보면 과연 교사가 가르침의 보람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이 있냐?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혁신학교 이것을 펴고 있는 것이고 아까 그 조희연 교육감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학교 우리 전북에 101개인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 나비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이 700여 개 전체 학교에 쭉 이렇게 퍼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 전북의 학교를 보면 101교에서 한 개 학교에서 혁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들에서도 그런 게 비슷한 바람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딱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즐겁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형 혁신학교라고 집착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관실에서요. 예. 교육청 공보관이 오지 왜 백수를 보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학교는요. 교육감의 의지 철학만 가지고 성공 못합니다. 교육감이 하는 일은 방향만 설정해 주는 거고 지원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교육감은.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느냐? 교사가 하는 겁니다.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하면 움직이냐? 교육감이요. 교사 앞에 정중해야 됩니다. 교사 인격에 상처 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교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교육감이 하는 일은 교사를 관리와 통제의 객체로 보는 게 아니고 보호와 지원의 주체로 보는 거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권을 손을 번쩍 들었는데 딱 한 문장으로 질문해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일단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제 그 조희연 교육관님과 함께 또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올해 저희 남자아이를 이제 학교에 보냈는데 이제 고민 끝에 이른바 대안학교에 이제 보냈거든요. 대안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뭐 불안하고 뭐 그 전통적인 제도와 질서의 틀 밖으로 벗어나는 거니까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않은데, 뭐 애가 이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단 초등에서의 이 결정은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더 이렇게 확고히 해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교육부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그 대안학교 법제화 방안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강제적으로 대안학교를 이제 공교육 제도와는 틀 안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금전적인 지원 이런 거를 해주는 거는 뭐 좋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정치적 중립화를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질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혁신학교가 모든 학교로 다 전파가 된다 하더라도, 그 어느 때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그 사회 공교육의 틀 안에서 커버되지 못하는 대안의 또 다른 여지들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는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대안학교가 지니는 가치나 어떤 이런 소중함을 좀 몸으로 경험해가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지금 그런 어떤 접근이 되게 좀 불안하고 온당하지 못한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뭐 진영의 이걸 떠나서 그런 어떤 가치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필요로 하고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기를 좀 이렇게 바라고, 그거에 대한 약간의 좀 이런 견제의 대응 같은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미국의 CIA 있죠. 중앙정보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한 게 뭘까? 정보기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첩단 사건 안 일어나는 거. 간첩단 사건이 자꾸 일어나야 일하는 맛이 난단 말이에요. 존재감이 느껴지고. 정보기관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가 대통령만 바뀌면 계속해서 정책 쏟아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 시험이 바뀌어요. 수능 시험 과목이 바뀌어. 그렇죠? 국사가 지금 그걸 들어가 버렸잖아요. 관료는 똑같은데 대통령만 바뀌면 바뀌는 거. 자유학기제 만들어내고요. 아일랜드에서 40년 연구한 자유학기제가 우리나라에서 불과 한 넉 달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청은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우리는 못해 그럽니다. 지금 그 대안학교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안학교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아이들은 거기로 가야죠. 그런데 항상 유동적이어야 됩니다. 있다가 나올 수 있고 다시 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대안학교 들어가면 거기서 쭉 졸업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필요 없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거기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애가 스스로 나 이제 나갈래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일반 학교 들어가는 것이 저는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혁신학교 쭉 혁신적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성적 불안이 학부모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거 애들 막 놀리고 이러다가 이거 점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전북에 있는 혁신학교 점수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합니다. 이거 전제로 말씀드리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 이런 교육부가 국민 앞에서, 학부모 앞에서, 학생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수십 년에 걸쳐서 학부모들 앞에 그리고 아이들 앞에 너무나 부도덕한 행위를 했습니다. 자기 고백해야 돼요. 혹시 감 잡히시나요? 네. 뭐냐? 이게 교과서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중3 수학 교과서를 미국에 갖다 놓은 고3 수학 교과서입니까? 교과서 분량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이들은 필요한 최소한 것만 배우고 나머지는 스스로 응용하도록 만들어. 이게 교육이잖아요. 이 교과서를 이렇게 부도덕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하수인 누가 있습니까? 이 하수인 역할을 대학 교수들이 했어요. 여기에 대학 교수들이 이해관계 또 걸려있단 말이에요. 더 쉽게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미국 수준만 맞춰라. 미국 수준만. 제발.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우리나라 아이들은 너무 똑똑해서 그 정도 수준에 맞추면 다 100점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겁이 나는가 봐. 줄 못 세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검증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일이 한 2013년에 일어났으면 했어요. 간절히 바랐어요. 아무리 교육감이 노력을 한들, 전북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이것이 대한민국을 쫙 확산되겠냐.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아이들 앞에 진실을 말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우리가 국가 이성을 되찾겠다. 좀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 이게. 그러면서 교육부는 때만 되면 꼭 갖고 나옵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이거 차라리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사교육비 조장은 자기들이 다 하고서 어떻게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이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정말 꼭 하고 있다고 싶었어요. 네. 추가로 마무리 발언. 너무 멀리서 올라오셨으니까. 근데 그 이따가 몇 명 이렇게 뒤풀이 갈 생각이 있었거든요. 교육감도 가실 수 있나요? 생각해보고. 다음 일정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시니까 한 1, 2분 정도. 그래도 오늘 이제 오마이 TV로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우리 독자들이 있으니까요. 네. 제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살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교사들 만날 때 지난번에도 한번 광주에 가서 교사들 상대로 특강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진지할 필요 없습니다. 한두 시간만 진지하고 나머지는 즐겁게 사세요. 사람이 사는 게 뭡니까? 그런 말 했거든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진지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4.16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에 제가 굉장히 지금 다운이 돼 있어요 사실은. 원래 저 이런 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운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다른 건 안 봐도 개콘 못 보고는 못 살아요. 개콘 못 보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만한 유일한 TV 시사 토론이잖아요. 개콘이. 그래서 그거는 꼭 보거든요. 그거는 꼭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 그것은. 웃는 것도 죄스럽고.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가 있냐 국가가. 그리고 최근에는요 안전 지도사를 배출하겠답니다. 12시간 교육시켜가지고 모든 학교 수학여행에 안전 지도사를 붙이겠답니다. 12시간 교육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전 지도사를 해서 그것도 수익자 부담으로 그러니까 각 시도 교육청 학교 부담이죠. 부담으로 해서 이거 비정규직 또 만들어내게 생겼어. 그래서 전북교육청은 못하겠다고 그렇습니다.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날 바로 그 업체 대표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좀 도와달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자, 두고 보세요. 4.16 세월호 참사 그 세월호 속에 안전지도사가 있었으면 아이들 살았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도망갔을걸? 안 그래요? 그렇지. 이제는 우리 아이들 앞에 정말 우리 불쌍한 아이들 앞에 우리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순간에 자기가 정확하게 죽는 그런 것 좀 보여주잖아요. 우리 역사를.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저분은 자기가 책임져야 할 때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언제 보여줬냐는 거예요. 왜 이준석이를 욕합니까? 선장. 이준석이는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우리 국가의 무책임성. 이것을 하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수학여행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후한무치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에서 생명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대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제 마음속으로 진실, 진심, 존중, 배려. 교육감이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이걸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이걸 붙잡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다. 교원 노조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제가 2010년 8월에 수원 상록 리조트에서 전국 전교조 지회장들 상대로 해서 특강해달라고 70분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89년 그때 대량 해직을 당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희생 그 위에 지금 우리나라 교육민주화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정말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딱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교조 조합원이기 이전에 교사입니다. 교사는 교실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교실에서 성공한다는 건 뭐냐?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민주화로 해서 아무리 성공적인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실패한 겁니다. 우리 정말 아이들을 살려야 되고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 아이들 앞에 진실하고 겸허하고 정중해져야 한다. 이것으로 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교육감으로서 즐기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혁신학교가 가변성이 있고 어떤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진짜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가 즐겁다고 그러는데 전북은 이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재밌으셔서 행복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2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뒤풀이가 있다고 그랬죠.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면 왼쪽으로 해서 쭉 빙 돌다 보면 브로일 하우스라는 맥주집이 나온답니다. 브로일 하우스. 혹시 자기가 좀 더 우리 안순옥 선생님은 반드시 참여할 겁니다. 저랑 약속했기 때문에 저와 안순옥 선생님 또 몇 분의 이 발제자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교육감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분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잊지 말 것은 아까 내가 요거 보여드렸던 거 요거 10만인 클럽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4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우 어찌 보면 딱딱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진짜 단 한 분도 졸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에서의 여러분들의 마음에 움직인 것이 여러분의 동네로 돌아가서 또 학교로 돌아가서 하나의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순옥 장학사님 발제에 그땐 그럴 줄 몰랐지만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남한산 초등학교 2001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그땐 그럴 줄 몰랐지만 이런 얘기를 흐뭇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혁신학교의 정신이 온 사회에 퍼지고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도 행복하구나. 그때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제자로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학생들, 학부모님 또 교육감님 우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오마이TV 청취해 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모두 감사합니다.